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23부 일본 역사상 가장 실패한 술자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4년 2월 에도 막부는 외국 봉행 이케다 나가오키를 단장으로 해서 프랑스의 협상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일단 이 협상단의 표면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863년 10월 무렵에 동학파위에서 벌어진 프랑스 장교 피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였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뭐였냐면은 요코하마 항구 폐쇄를 외교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갔다라는 거죠. 물론 후견직인 요시노부는 요코하마 항구 폐쇄가 외교 협상으로 달성될 리가 없다라고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메이 천황을 좀 달랠 만한 그런 카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에도 마쿠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냐, 그런 뭔가 액션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요시노부 자체도 그 미토학의 본 고장인 미토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강력한 미토학주의자였고, 그래서 양이는 뭐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도 조낭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스마번의 국부였던 히사미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스마번의 국부인 히사미스는 미토학이라기보다는 북학을 조금 더 이제 선호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조낭을 강하게 추구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시노부는 조낭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여기서 천황을 무시하고 그냥 갈 게 아니라 어쨌든 천황을 달랠 만한 그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도 마쿠의 사절단은 프랑스 군함에 올라타서 무려 2개월에 걸친 기나긴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지 않은 관계로 에도 마쿠 사절단은 일단 이집트에 내려서 육로로 이동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도 관람하고 그랬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중해 방면에서 배를 탄 다음에 유명한 항구죠,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에 상륙을 한 후에 파리까지는 열차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에도 마쿠의 사절들은 프랑스의 황제 짜폴레옹 3세를 아련한 후에 프랑스의 관료들하고 요코하마 항구 폐쇄와 관련한 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협상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프랑스 측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겠죠. 뜬금없이 갑자기 왜 요코하마 항구 폐쇄냐, 그 운영 잘 되고 있었는데 뭐 문제 있냐, 그러면서 바로 거부를 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조슈번이 칸몬 해협을 봉쇄를 하고 외국의 상선들이 지나가지 못하게끔 저렇게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 에도 마쿠는 도대체 저거 해결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당신들 저거나 먼저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면박만 받고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도 마쿠의 사절들은 3개월 안에 칸몬 해협 봉쇄를 풀겠다라는 약속을 한 파리 약정서를 들고 초란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셈이죠. 물론 후견직인 요시노부는 이 협상이 실패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협상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라 협상단을 보내가지고 뭔가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협상 실패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질책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러느냐고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요코하마 항구 폐쇄권은 이렇게 점차 흐지부지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메이 천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노력할 만큼 했다. 사실 서양 열강들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사스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보지 않았냐. 무력으로 이기는 거는 좀 힘들고 외교적으로 푸는 건데 이게 잘 안 풀리네요. 이거 어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고 넘어갈 심산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요회는 조슈반의 처우 문제와 요코하마 항구 폐쇄 문제를 나름 잘 대처를 하면서 순조롭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산요회 내부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후견직인 요시노부와 사스마번의 국부인 히사미스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요시노부는 적절한 명분을 들어서 히사미스의 제안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거 외에도 사사건건 요시노부는 히사미스가 주장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반대를 일삼아 왔다는 거죠.
히사미스는 사스마본과 미토본이 본래 같은 점학파인데다가 또 자기가 힘써준 덕분에 요시노부가 후견직에 올랐잖아요. 그러니 요시노부가 당연히 자신에게 고마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록 사세이 전쟁 때 요시노부가 뭔가 좀 이제 쎄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영국과의 중재를 성사시켜주는 역할도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히사미스가 주장한 대로 공익 정체론이 관철이 돼가지고 산요회가 결성된 것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이 산요회가 결성된 이후부터 요시노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사미스가 하는 일마다 어깃장을 놓고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하니 히사미스는 점차 심기가 불편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요시노부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명확한 설은 요시노부 개인만 아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떠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냐. 우선 요시노부가 개인적으로 히사미스를 싫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왜냐면 히사미스가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시정잡배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무슨 야쿠자 두목인지 사스마 추장인지 헷갈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스타일이었던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히사미스의 그런 경박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이제 안 좋게 보였을 확률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속내가 있었다는 건데 히사미스가 과거에 사스마군을 이끌고 교토를 휘저었을 뿐만 아니라 에도까지 상경을 해가지고 온갖 정치적 공갈, 협박, 분탕질 다 치고 다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도 막부 내에서도 굉장히 히사미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에도 막부의 거의 뭐 공공의 적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요시노부는 엄연히 도쿠가와의 일족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쇼군인 이에모치가 병약한 데다가 어리고 아직 후사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차기 쇼군 후보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노부가 뭐 미토본이니 점학하니 하더라도 어쨌든 도쿠가와 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간 소원한 일이 있었다고는 해도 결국 에도 막부는 전국에는 요시노부의 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도 막부의 막신들이 기본적으로 히사미스를 극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요시노부가 히사미스하고 계속 쿵짝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에도 막부 막신들의 지지를 과연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따라서 요시노부가 막신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나중에 이제 요시노부가 쇼군직을 계승할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요시노부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것 말고도 사스마본이 사적으로 화폐를 주저한다거나 독자적으로 서양 세력과 교역을 추구하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시노부는 에도 막부의 막신들한테 자신이 히사미스하고 한통속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스마본의 힘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적절히 견제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사사건건 히사미스와의 충돌을 일삼았던 겁니다. 물론 히사미스의 성격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한 성깔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역시 요시노부가 도발을 할 때마다 일일이 응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1864년 3월 이렇게 요시노부와 히사미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에는 이제 보다 못해서 누가 나서게 되냐면은 교토 조정의 가장 지금 현재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아사히코 친왕이 직접 나서서 양자 사이를 중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사진 속에 보이시는 인물이 아사히코 친왕인데 이분이 좀 자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자식분들이 상당히 또 유별난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말년에 좀 이것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죠. 자, 아사히코 친왕은 산여회의 중심이 되는 요시노부와 히사미스가 계속 관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속내도 좀 이제 털고 기분도 좀 풀고 화해를 하자 그러자는 취지였죠. 그래서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산여회 수장 6인을 전원 다 불러가지고 일종의 단합대에 비스무리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여회 수장 6명이
아사히코 친왕 저택에 모여서 일단 단결과 화합을 위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회사 다니신 분들은 뭐 회식 해오셔서 다들 아실 텐데 회식 자리 가가지고 뭐 이제 단결과 화합을 도모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서로 간에 감정 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직종이 좀 프리랜서라서 회식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간만에 모여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진심을 꺼내놓는다고 섣불리 이제 속내를 털어놨다가 오히려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뭐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 그래서 뭔가 좀 불길한 삘이 나죠? 아니나 다를까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취한 요시노부가 갑작스럽게 히사미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냐면은 요시노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스마번이 사사롭게 화폐를 주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역모에 가까운 행동이다. 옛날 같았으면은 사스마번은 지도상에서 지워졌다. 예로부터 이렇게 난세를 틈타가지고 히사미스처럼 권력을 탐하는 대간적과 대오물들은 항시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저놈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대놓고 요시노부가 히사미스에 대해서 돌짓고 새짓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거죠. 이 취중 진담에 가까운 요시노부의 폭언에 당연히 히사미스도 분노가 폭발을 했고 그날의 술자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게 취중 진담이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일부러 취한 척하고서 작심하고 이제 본심을 말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술자리 분위기는 완전히 파토가 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의 술자리가 파한 후 격분한 히사미스 저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참회직을 사임하고 사스마번으로 귀향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술자리 파토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합작을 해가지고 한 게 메이지 유신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완전히 견원지간이고 오히려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하고 현재 합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손을 잡게 되었을까? 그 첫 시작 스타트가 되는 단초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자리 와장창 사건으로 인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굉장히 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중의 삼국을 대표하는 술자리 와장창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술자리 사건을 세 가지를 이제 뽑아보자면요. 중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문지연을 뽑고 싶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얼라들도 다 아는 사건이죠. 한 고조 유방과 그 다음 이제 초패왕 항우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항우가 유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유방이 항우를 쓰러뜨리고 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제국이야말로 오늘날의 중국 한족 문명을 탄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족들의 비조라고 부를 수 있는 유방이 결국에는 일국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 단초가 결국 홍문지연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술자리 사건은 홍문지연을 뽑고 있고요.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술자리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뭘 뽑고 있냐면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 김던중이 정정부의 수염을 불태워먹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날의 사건이 양자 사이에 깊은 원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정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려는 100년간의 무신 정권 기간을 거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후의 한국사의 흐름을 보면요. 계속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이어지게 돼요. 차별 대우 내지는 무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무신 정권 100년이 한국사에 있어서는요.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관들이 무신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무신들이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없게끔 끊임없이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고려 후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이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바로 그 사건을 보고 있고, 일본사에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사건이죠. 전국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까지 연결되는 바로 이 사건이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술자리 와장창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히사미스가 낙향을 한 다음에 산요회의 다른 수장들도 요시노부가 자신들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대강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사임을 한 다음에 각자 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산요회는 구성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결국 와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만 누구는 남아있었냐면은 아이즈 번조, 마스다이라 카타모리는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시노부를 보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교토 조정은 오롯이 누가 좌지우지하게 됐냐면은 요시노부가 장악을 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만 놓고 보면은 결국 요시노부가 히사미스와 기타 마음에 안 드는 번주들을 속간해서 낙향을 시킨 다음에 자신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만취한 척하고서 저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교토 조정 자체는 요시노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조시원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조시원이 이대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그죠? 여기도 이제 한똘끼하는 집단인데, 이 조시원이 또 커다란 반격을 또 하나 준비하게 돼요. 그 반격 사건이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